어머니, 저희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이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사실을 통보받은 것뿐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영숙 씨.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3년째. 무릎도 아프고 당뇨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살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달랐나 봅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는 어머니,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이 한두 번 있던 어머니. 아들 부부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계셔도 괜찮은 분이 아니라 언제 큰 사고를 낼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 어머니한테도 더 좋아요. 저희는 일하느라 24시간 케어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영숙 씨는 알아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0% 이상이 치매나 중병보다 자식의 부담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못 입고 못 먹고 허리띠 졸라매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니 우리를 시설로 보내려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꿔온 노후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 그 씁쓸한 현실과 그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진정한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주제가 공감되신다면,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씨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하고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점심은 혼자 차려 먹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이면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하루의 낙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놓고 깜빡 잊은 채 TV를 보다가 연기가 나서야 부랴부랴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웃이 연기 냄새를 맡고 초인종을 눌렀고 그 이야기가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약을 깜빡하고 하루를 건너뛰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로 약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영숙 씨는 그럼 먹었지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음날 집에 들렀을 때 약봉지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틀치 약이 그대로 있네요. 약을 안 드신 거예요? 아니, 먹었는데. 그랬나? 영숙 씨도 당황했습니다. 분명 먹은 것 같은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잠시 헷갈렸습니다. 50년을 살던 동네인데 순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멍해진 겁니다. 10분쯤 서성이다가 겨우 길을 찾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영숙 씨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그 일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웃 할머니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장 보고 오시다가 길을 잃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시려나?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이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가스불 사건도 그렇고 약도 잘 안 챙겨 드시고 길도 헷갈리시고
저희가 매일같이 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요. 재수 씨도 일해야 하고 저도 바쁘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시설 정말 좋아졌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식사도 다 챙겨주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셔서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요양원,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이 가는 곳. 집에서 자식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엄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희 집은 좁고 재수 씨도 일하느라 엄마를 낮에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당신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한가?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인정하셔야 해요. 가스불 사건만 해도 자칫하면 큰 사고였어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파트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아보셨구나. 영숙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시설도 깨끗하고 좋아요. 다음 주에 같이 가서 둘러보실래요? 묻는 게 아니구나.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구나. 내 의견 같은 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왜 먼저 갔어? 나 이제 어떡하라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첫돌, 입학식, 졸업식. 사진 속의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웠나.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아들 대학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늙고 불편해지니 나를 시설로 보내려 합니다. 버려지는 거구나. 나 버려지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려장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버렸다지만 지금은 깨끗한 시설에 정중하게 모셔다 놓는 것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노인을 치우는 것. 영숙 씨는 요양병원을 둘러본 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노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영숙 씨는 자신의 미래를 본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 여기가 집이잖아요라고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나의 모습이 되는 건가? 아들과 며느리는 시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죠? 식당도 깨끗하고 방도 1인실로 해드릴게요. 텔레비전도 있고요.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 모든 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살던 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과 떨어져 사는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영숙 씨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자신은 요양병원 복도를 헤매고 있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시설 입소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노인에게 시설 입소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한국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70%에 달하며 입소 후 1년 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적 문제보다 심리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병원 방문 이후로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했고 공원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늘 주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구부정한 어깨.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가스불도 잘 확인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길도 잘 기억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아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는 너도 내게 짐이었어. 밤새 울고 아프고 말썽 부리고. 그래도 나는 너를 어디 보내지 않고 키웠어. 근데 넌 왜 나를 보내려고 해? 이 복잡한 감정들이 영숙 씨를 짓눌렀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었지만 영숙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봤자 뭐해? 어차피 나는 곧 요양병원에 갈 텐데.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입소 날짜 잡았어요. 제가 휴가 내서 모셔다 드릴게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거기 가시면 더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영숙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너희를 위한 거잖아. 나를 떠맡기 싫어서, 나를 돌보기 귀찮아서, 그래서 보내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전 알았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말로인가?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끝인가? 영숙 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어 한 달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멍하니 TV만 바라봤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를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들은 우울하다고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가슴 답답함, 전신 무력감 등으로 표현되죠. 더 심각한 건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로 오인되거나 치매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성 치매로 나타날 수 있고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은 실제 치매 발병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영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방금 전 일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를 보고 역시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입소 예정일 3일 전 영숙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놀란 이웃이 119를 불렀고 영숙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공황 발작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했습니다. 공황 발작. 영숙 씨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양병원 입소가 얼마나 두렵고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괴로운지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의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병입니다.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문제예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환자를 하루에도 여러 명 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노인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노인들. 약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구조와 가족 문화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것도 2위와 큰 격차로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5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외로움, 무용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영숙 씨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식물처럼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식들도 그게 더 편할 테고 나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다니. 자신이 자신에게 낯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영숙 씨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숙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양병원 가기 싫어.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가시는 게 엄마한테 더 좋다고. 너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는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너한테 짐이 됐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늙고 불편해지니까 나를 어디 치워버리려고 하잖아.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아들을 따로 불러 상담했습니다. 어머님이 심각한 우울증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시설에 입소하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해 위험도 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영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깊은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제가 돌봄 서비스라는 대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는 방법. 아침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약 복용을 확인하고 식사를 돕고 청소를 도와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주 3회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영숙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도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자식에게 짐 안 지면서도.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계시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매일 전문가가 방문하고 응급 버튼도 있고 CCTV로 안전 확인도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긴 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일단 해보죠. 대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해야 해요. 퇴원 후 영숙 씨의 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약 복용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 요양보호사 김미숙 씨가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숙 씨는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도움만 주고 영숙 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 어르신,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제가 재료는 준비해 드릴 테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다 해주지 않고 나보고 같이 하자고 하지?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설거지하면서 영숙 씨는 나는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 이게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영숙 씨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울증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미숙 씨는 단순히 신체적 돌봄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고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도 소개해줬습니다. 영숙 씨는 주 2회 경로당의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외로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잠깐 들러 어머니와 차 한잔 나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재밌는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려고 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부탁할게.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노인이 자식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고 완전히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 서로 존중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효의 현대적 의미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선택적 의존 셀렉티브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다 무리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고 무력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도움받는 것. 이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단한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은 화분에 물 주기, 오늘은 옷장 정리하기, 오늘은 옛날 친구에게 전화하기. 작은 목표지만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영숙 씨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치매가 올까봐, 몸이 더 아플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도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양병원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스스로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강제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웰 다잉 웰 마이너스 다이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단순히 임종의 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웰 다잉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의미를 잃지 않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을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시설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저렴한 시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이 내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기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기 집, 자기 동네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등이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시작되었고 재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늙은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전통적 효 개념도 늙으면 시설에 가는 게 당연하다는 현대적 개념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선택입니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숙 씨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장례 방식도 아들과 상의했습니다. 수인은 어떤 걸 입을지, 어디에 묻힐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영숙 씨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영숙 씨는 또한 재정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요양보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들도 더 이상 의무를 지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내가 나를 더 잘 돌보게 됐어. 이 대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 이것이 노년의 핵심입니다. 남이 나를 돌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것. 물론 도움은 받지만 주체는 나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율성 오타너미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자율성을 잃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을 돌봐야 할 대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순간 그들의 존엄은 사라집니다. 노인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봐야 합니다. 영숙 씨는 요즘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존엄한 노년 준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5월 1회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도 함께 공부하고 제가 서비스 정보도 나눕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아요. 하지만 우리 존엄도 지킵시다. 한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찾아야 할 균형점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것도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닌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영숙 씨는 이제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감사한 것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날들을 나답게 살고 싶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당당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이것이 웰다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삶을 사는 것. 의미 있게, 존엄하게, 나답게. 영숙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영숙 씨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영숙 씨의 아들처럼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늙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도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엄을 잃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가능성들을 먼저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통보가 아니라 대화를,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모든 것을 해줄 거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가능한 한 스스로를 돌보고 필요한 부분만 도움받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노인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선배 시민으로 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숙 씨는 지금도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삶이니까요. 어느 날 영숙 씨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늙어도 할머니야. 할머니는 지우 할머니로 살고 싶단다. 짐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살배기 지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영숙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의미를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이것이 진정한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존엄하십시오. 감사합니다.